여볼 아버지가 지금 많이 위독하셔. 장인어른 말이야 맨날 죽는다 죽는다 하면서 몇 년째야. 급하면 장례식장부터 자꾸 연락해.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전화를 받고 남편에게 매달렸을 때 돌아온 대답입니다. 안녕하세요. 거짓말 같은 이야기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사연 주인공은 서울 성수동에 사시는 58세 최정인 씨 사연입니다. 20년 동안 시댁에서 고물상 딸 냄새나는 집안 이렇게 불리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내연녀와 제주도로 떠났고 정인 씨는 홀로 아버지를 떠나보냈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마치고 받은 아버지의 유언장 속에 모두가 깜짝 놀랄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비밀을 알게 된 순간 정인 씨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연 유언장 속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성수동 골목, 붉은 벽돌이 유난히 붉게 빛나는 오후입니다. 제 남편 민태석 소장은 이 건물을 볼 때마다 감탄을 쏟아내죠. 마치 자신이 발견한 보물이라도 되는 양눈을 반짝입니다. 하지만 그는 꿈에도 모를 겁니다. 그가 그토록 찬양하는 이 건물의 등기부등본에 그가 가장 무시하는 아내인 제 이름 3글자가 적혀 있다는 사실을요. 남편의 사무실 통유리 너머로 그의 모습이 보입니다. 건축 잡지 기자들 앞에서 한껏 멋을 부리고 있네요. 이곳은 원래 기름때 묻은 낡은 공장이었지만 지금은 성수동에서 제일 핫한 건축사무소 공간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벽에 남은 거뭇한 그 이름을 손으로 쓸며 세월의 흔적, 헤리티지라며 포장합니다. 하지만 정작 바닥구석에 튀어나온 녹슨 쇠파이프 조각은 구두 발끝으로 슬쩍 밀어버리더군요. 더럽다는 듯이요. 툭 하고 밀려난 그 쇳덩이가 제 가슴을 칩니다. 저건 제 아버지의 땀이자 제 어린 시절의 전부였으니까요. 장면은 어느새 시댁 거실로 바뀝니다. 이번 주말은 시어머니 현미자 여사의 칠순 잔치가 예정되어 있죠. 넓은 식탁 위에는 제가 새벽부터 장을 봐서 준비한 음식 재료들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시선은 음식 대신 식탁 한 구석에 놓인 투박한 유리병에 머뭅니다. 친정아버지가 요양병동에 들어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떨리는 손으로 채취해 보낸 토종꿀입니다. 신문지로 둘둘 말린 그 병을 어머님은 마치 오물이라도 집는 듯 검지와 엄지로만 조심스레 집어 올립니다. 예, 정인아. 이건 베란다에 좀 내다 놓으렴. 아무리 씻어도 너네 친정 물건에선 그 특유의 쇠비린내가 안 빠지는구나. 내 칠순 상에 올리기엔 격이 좀 떨어지지 않니? 유리병이 베란다 타일 바닥에 닿으며 차가운 소리를 냅니다. 쨍그랑 깨지진 않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 나 바닥에 흩어진 기분입니다. 냄새라니요. 평생 고물상을 하며 자식 뒷바라지한 아버지의 냄새가 저들에게는 그저 지워야 할 악취일 뿐인가 봅니다. 거실에서 어머님의 목소리가 또 들려옵니다. 늘 오신 친구분들께 자랑을 늘어놓고 계시네요. 우리 며느리? 에휴, 뭐 기대는 안 해요. 고물상 딸이 뭘 알겠어요. 그래도 우리 태석이가 불쌍해서 데리고 사는 거지. 어디 가서 우리 집안 며느리였다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죠, 뭐. 친구들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거실을 채웁니다. 저는 부엌 싱크대 앞에서 과일 깎는 손을 멈춥니다. 칼날에 햇살이 차갑게 반짝입니다. 손잡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저는 익숙하게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가 제 입버릇이 된 지 벌써 20년입니다. 제가 고개를 숙여야 이 집안의 평화가 유지된다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요. 칠순 잔치가 끝나고 사흘이 지난 밤이었습니다.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앞치마 주머니 속에서 휴대전화가 짧고 굵게 진동합니다. 설거지하던 손을 닫고 화면을 봅니다. 발신자 이름에 아빠 두 글자가 뜹니다. 병원입니다. 아버지가 계신 요양병원에서 이 시간에 전화가 올 리가 없는데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예감이 스칩니다. 급하게 통화 버튼을 누르려는데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남편의 미간이 순식간에 구겨집니다. 여보, 눈치 없게 전화기 좀 꺼둬. 지금 중요한 클라이언트랑 통화 대기 중인 거 안 보여? 장인어른 또 별일 아니겠지. 나중에 해. 산통 깨지 말고. 하지만 병원에서 온 전화예요. 혹시라도. 아, 진짜. 내가 이번 프로젝트 따내려고 얼마나 공들이는지 몰라. 당신네 식구들은 왜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발목을 잡아? 그 촌스러운 타이밍하고는. 전화기는 제 손안에서 몇 번 더 안타깝게 몸부림치다 이내 잠잠해집니다. 끊어진 화면 위로 남편의 짜증 섞인 얼굴이 비칩니다. 저는 결국 전화기를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내려앉습니다. 남편은 다시 TV 채널을 돌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오늘 밤 아주 중요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네요. 이 붉은 벽돌 건물의 주인, 얼굴 없는 노인네를 찾아내서 건물을 통째로 매입하겠다는 야심찬 계획 말이죠. 소영이가 알아왔는데 건물주가 꼬장꼬장한 늙은이래. 내가 누구야? 민태석이잖아. 와인 한 병 들고 가서 구워 삶으면 게임 끝이야. 그 냄새나는 늙은이가 건축 예술을 알기나 하겠어? 돈 좀 쥐어주면 좋다고 넘기겠지.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그가 멸시하는 그 냄새나는 인생들이 사실은 그가 딛고 선 이 화려한 무대의 주인이라는 사실이요. 그리고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는 건물주가 바로 1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 서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저라는 사실을요. 남편이 기분 좋게 흥얼거리는 콧노래 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네요. 머지않아 저 콧노래가 비명으로 바뀔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다시 한번 울리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화면에 뜬 응급실이라는 글자가 제 심장을 거세게 두드립니다. 비릿한 쇠냄새. 제 기억 속 아버지는 항상 그 냄새와 함께였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등교 시간이면 멀리서 들려오는 낡은 트럭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습니다. 짐칸 가득 고철을 실은 파란색 트럭이 덜덜거리는 소음을 내며 교문 앞에 멈춰 설 때면 저는 교복깃을 한껏 세워 얼굴을 가리기 바빴죠. 친구들이 볼까봐, 넝마주의 딸이라고 손가락질할까봐 겁이 났던 겁니다. 아버지는 그런 제 마음을 알면서도 묵묵히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제 손에 쥐어주곤 하셨습니다. 지폐 끝에 묻어있던 검은 기름때. 저는 그게 싫어서 매점에 가면 얼른 돈부터 내밀어 버리곤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기름때 묻은 돈이 저를 입히고 먹이고 대학까지 보내 제법 번듯한 동화 작가로 만들어준 아버지의 피와 땀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지금 그 투박했던 손이 링거줄에 묶인 채 힘없이 떨리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무너뜨립니다.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훅 끼쳐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르지만 제 코끝에는 여전히 아버지 특유의 쇠 냄새가 맴도는 것만 같습니다. 하얀 환자복을 입고 누워있는 아버지는 너무나 작아 보입니다. 산처럼 커 보였던 어깨는 앙상하게 뼈만 남았고 거칠었던 손은 이제 종이장처럼 얇아져 있네요. 제가 다가가 손을 잡자 아버지가 힘겹게 눈을 뜨십니다. 산소호흡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당신의 몸 상태보다
다른 사람의 안부부터 물으십니다. 정인아, 민서방은? 우리 민서방. 바쁜 사람인데 괜히 나 때문에 오라가라 하지 마라. 일하는 사람 방해하면 못 쓴다. 가슴 안쪽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릅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사위 눈치를 보며 사셨습니다. 사위가 싫어할까봐 칠순 잔치도 마다하셨고 명절에도 냄새난다며 오지 말라는 사위의 말에 집 밖에서 과일 박스만 내려놓고 가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문턱까지 온 이 순간에도 아버지는 그 잘난 사위 걱정뿐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안심시키려 억지 미소를 지으며 병실 밖으로 나옵니다. 복도 끝 자판기 불빛만이 깜빡이는 어두운 구석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겁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다 툭 하고 연결되는 소리가 들립니다. 남편의 목소리 뒤로 왁자지껄한 웃음소리와 경쾌한 음악소리가 섞여 들어옵니다. 여보, 나야. 아버지 상태가 많이 안 좋아. 오늘 넘기기 힘드실 수도 있대. 잠깐만이라도 와주면 안 될까? 아버지가 당신을 찾으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이어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귀찮음이 잔뜩 묻어 있습니다. 아, 진짜. 내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 줄 알아? 장인어른 위독하신 게 한두 번이야?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랬잖아. 늑대 소년처럼 맨날 죽는다 죽는다 하면서 몇 년을 버티셨어. 이번에도 별일 아닐 거야. 여보, 이번엔 진짜.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병원비는 내가 다 대고 있는데 내가 거기까지 가서 시중 들어야 해? 냄새나는 병실에 우두커니 앉아서 뭐해? 돈 보내주면 됐지. 몸까지 가야 되나? 나 바빠. 끊어. 매정하게 끊긴 전화기가 손안에서 차갑게 식어갑니다. 병원비. 그래요. 남편은 늘 생색을 냈습니다. 장인어른 병원비 대주는 사위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냐며 그 알량한 돈을 무기 삼아 저를 그리고 아버지를 올감했었죠. 저는 멍하니 서 있다가 원무가로 향합니다. 아버지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오늘 병원비라도 미리 정산해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창구 직원이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보호자님. 수납이 좀 많이 밀리셨는데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밀리다니요. 매달 남편이 제 통장으로 병원비라며 보낸 돈을 자동이체 걸어두었을 텐데요. 네, 그럴 리가요. 착오가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최근 6개월 동안 입금 내역이 없으세요. 미납 금액이 꽤 큰데 독촉 문자도 여러 번 갔을 텐데요. 직원이 돌려 보여준 모니터 화면. 빨간 글씨로 미납이라는 글자가 줄지어 찍혀 있습니다. 순간 눈앞이 아득해집니다. 6개월 전이라면 남편이 성수동 사무실 인테리어를 새로 한다며 큰 돈을 썼던 시기입니다. 그때 남편은 제게 그랬었죠. 이번에 최고급 자재로 싹 바꿨다고. 클라이언트 수준에 맞추려면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그 화려한 대리석 바닥과 이태리제 조명들이 실은 죽어가는 제 아버지의 병원비였다는 말인가요? 배신감에 손이 부들부들 떨려옵니다. 아버지가 평생 고물을 주워번 돈으로 산 건물에서 아버지를 멸시하며 호의호식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버지의 목숨 줄인 병원비까지 가로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다시 진동이 울립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입니다. 애미야, 너 어디니? 내일 내 친구들 오기로 했는데 갈비찜 양념은 재워놓고 나간 거니? 저는 전화기를 꽉 움켜쥡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단전에서부터 끓어오릅니다. 비릿한 쇠 냄새가 아니라 역겨운 위선의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것은 시댁의 평화가 아니라 저 꺼져가는 아버지의 숨결이라는 것을요. 저는 뒤를 돌아 굳게 닫힌 중환자실 문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입술을 깨뭅니다. 그래요, 민태석 씨. 당신이 병원비를 안 냈다면 내가 낼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반드시 아주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 깊숙한 곳에서 아버지가 예전에 건네주셨던 낡은 통장 하나를 꺼내듭니다. 아버지가 절대 남편에게는 보여주지 말라던 비상금 통장이었습니다. 남편의 출장 가방을 정리하다가 낯선 물건을 손에 쥐었습니다. 제 화장대에는 없는 아주 진하고 달콤한 장미 향이 나는 여성용 선크림이었죠. 제주도 2박 3일. 남편 민태석 소장은 이번 출장이 우리 인생을 바꿀 기회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콧대 높은 건물주를 만나 단판을 짓고 기필코 이 붉은 벽돌 건물을 매입하겠다면서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의 골프웨어와 속옷을 개어 넣다가 가방 안쪽 깊숙한 주머니에서 그 튜브를 발견한 겁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은색 실은 이미 뜯겨 있었고 입구엔 분홍색 크림이 묻어 있더군요. 남편은 끈적이는 걸 질색해서 로션조차 바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 시선이 멈춘 곳을 따라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그는 황급히 제 손에서 선크림을 낚아채며 가방 구석으로 던져넣습니다. 아, 그거 김 회장님 사모님 드릴 거야. 골프 칠 때 그게 필수라며? 센스 있게 미리 챙겨야 계약도 성사되고 그러는 거지. 당신은 사업의 사자도 모르면서 뭘 그렇게 꼬치꼬치 봐. 남편은 되려 큰 소리를 치며 지퍼를 거칠게 닫아버립니다. 가방이 닫히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제 의심도 억지로 어둠 속에 가둬집니다. 하지만 찜찜한 기분은 가시질 않네요. 남편이 현관을 나설 때 풍기던 향수 냄새가 방금 본 그 선크림 향기와 묘하게 닮아 있었으니까요. 불안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 무작정 집을 나섰습니다. 발길은 저도 모르게 성수동 남편 사무실 근처로 향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혹은 제 의심이 틀렸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겠죠. 붉은 벽돌 건물 2층. 남편의 사무실 창가는 블라인드로 굳게 가려져 있습니다. 그때 건물 입구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남편의 회사 수석 디자이너 이소영 실장입니다. 그녀는 통화를 하며 뭐가 그리 즐거운지 까르르 웃고 있네요. 저를 발견한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묘하게 변합니다. 당황함보다는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만난 듯한 눈빛입니다. 그녀가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제게 다가옵니다. 어머, 사모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소장님은 방금 공항으로 출발하셨는데. 엇갈리셨구나. 아, 네.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요. 이 실장은 같이 안 가요? 중요한 미팅이라던데. 저는 따로 합류하기로 했어요. 워낙 중요한 투자자 분을 모시는 자리라 제가 가서 보조를 좀 맞춰드려야 해서요. 사모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소장님이 이렇게 밤낮 없이 뛰시니까 집에서 편하게 사모님 소리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녀의 말투는 공손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가시는 예리합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마치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곰이군요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짧게 목례를 하고는 택시를 잡아타고 사라집니다. 그녀가 남기고 간 자리에도 아까 그 장미향이 희미하게 맴돕니다. 오후 4시의 햇살이 유난히 눈부십니다. 저는 건물 맞은편 카페 테라스에 앉아 멍하니 도로를 바라봅니다. 그때 건너편 골목에서 남편의 검은색 세단이 미끄러지듯 빠져나옵니다. 분명 공항으로 갔다던 차입니다.
차는 조금 전 이소영 실장이 탔던 택시가 사라진 방향으로 부드럽게 핸들을 꺾습니다. 조수석 창문이 살짝 내려가 있고 그 틈으로 낯익은 긴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리는 게 보입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투자자와의 미팅이라더니 그 투자자가 이소영 실장이었나요? 아니면 그녀가 말한 보조라는 게 제주도까지 동행해서 해야 할 만큼 은밀한 것이었나요? 멀어지는 차의 뒷공무니를 보며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차가운 유리잔을 꽉 움켜쥡니다. 손바닥에 물기가 흥건합니다. 남편의 거짓말, 여성용 선크림, 그리고 이소영의 비웃음이 퍼즐 조각처럼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지금 저를 완벽하게 속였다고 생각하며 비행기 안에서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테이블 위에 올려둔 제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부짖습니다. 발신자는 아버지 병원.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차갑게 흐릅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누르자 다급한 간호사의 목소리가 고막을 때립니다. 보호자님, 지금 빨리 오셔야겠어요. 아버님 바이탈이 급격히 떨어지셨어요.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드실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오세요. 세상이 윙윙거리며 돕니다. 한쪽에서는 남편이 내연녀와 희희낙낙하며 제주도로 떠나고 다른 한쪽에서는 평생 고생만 한 아버지가 홀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지며 큰 소리를 냈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금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꺼져가는 아버지의 숨소리뿐입니다. 택시를 잡으려 도로로 뛰어드는 제 눈에 눈물이 핑 돕니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발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아직 아버지께 해드릴 말이, 보여드릴 것이 너무나 많은데. 야속하게도 택시는 잡히지 않고 남편이 떠난 방향의 하늘에는 비행기 한 대가 하얀 꼬리를 남기며 유유히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기계적인 신호음이 마치 제 생명줄을 갉아먹는 것만 같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입술이 터지도록 깨물며 제발 남편이 전화를 받기를 기도합니다. 신호음이 5번, 6번 울리고 나서야 덜컥하고 연결되는 소리와 함께 웅성거리는 공항의 소음이 귓가로 밀려옵니다. 안내방송이 웅웅거리는 소리 사이로 남편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오네요. 여보, 또 왜? 나 지금 막 탑승구 들어가려던 참이야. 비행기 뜨면 전화 안 터지는 거 몰라? 여보, 가지마. 제발 가지마. 아버지가 오늘을 못 넘기실 것 같아. 지금 당장 와줘. 당신 얼굴 한 번만 보고 싶어 하셔. 제 목소리는 이미 울음으로 지지겨져 형편없이 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절박함이 무색하게도 남편은 한숨을 푹 내쉽니다. 마치 떼쓰는 아이를 달래듯. 그러나 그 밑바닥엔 지독한 냉정함이 깔린 목소리로 그가 말합니다. 이봐, 최정인 씨. 장인어른 위독하신 게 한두 번이야? 맨날 죽는다 하면서 몇 년을 버티셨잖아. 이번에도 별일 아닐 거야. 그리고 지금 내가 가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몰라. 내 인생. 아니, 우리 인생을 바꿀 기회라고. 재수없게 초 치지 말고 끊어. 여보, 당신 정말 이럴 거야? 당신 장인어른이잖아.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고. 수화기 너머로 여자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옵니다. 이소영 실장의 목소리입니다. 소장님, 빨리 오세요. 탑승 시작했어요. 남편이 수화기를 살짝 가리고 응, 지금 간다고 대답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는 다시 제게 차갑게 말합니다. 아, 진짜 말이 안 통하네. 정급하면 장례식장 잡고 연락해. 3일장 치르는 동안 내려갈 테니까.
일하는 사람 발목 좀 그만 잡아. 그리고 당신도 알잖아. 내가 병원비 다 대고 있는 거. 그거면 충분한 거 아니야? 뚜뚜뚜. 매몰찬 파열음과 함께 전화가 끊어집니다. 저는 멍하니 꺼진 휴대폰 화면을 바라봅니다. 택시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이 눈물에 번져 뭉개집니다. 그는 끝내 오지 않을 겁니다. 그에게는 장인의 임종보다 얼굴도 모르는 건물주와의 골프 회동이 더 중요하니까요. 아니, 어쩌면 옆자리에 앉아있을 이소영 실장의 웃음소리가 더 중요했는지도 모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어머니 현미자 여사에게 전화를 겁니다. 남편이 안 된다면 어머니라도 저를 위로해주지 않을까, 아니, 적어도 인간적인 도리는 지켜주지 않을까 하는 어리석은 기대를 품고서요. 하지만 들려오는 건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의 바람소리와 들뜬 트로트 음악 소리뿐입니다. 어머니, 저 정인이에요. 아버지가 위독하셔서. 예, 나 지금 친구들이랑 온천 가는 길이다. 모처럼 기분 전환하러 나왔는데 웬 청승이니? 태석이 일하러 갔으면 너라도 자리를 지켜야지. 애비 사업 방해하지 말고 내 선에서 조용히 처리해라. 나중에 연락하마. 어머니 역시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차가운 택시 뒷좌석에 덩그러니 남겨진 저는 세상에서 철저히 격리된 섬이 된 기분입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모두 저를, 아니, 우리 아버지를 짐짝 취급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택시가 병원 응급실 앞에 멈춰섭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중환자실 앞 복도에 도착합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만이 복도를 창백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면회 시간은 이미 끝났지만 간호사의 배려로 잠시 유리창 너머 아버지를 봅니다. 온몸에 튜브를 꽂은 채 가쁘게 숨을 몰아쉬는 아버지. 그 옆에 놓인 심전도 모니터의 불빛만이 규칙적으로 깜빡이며 아버지의 생명을 간신히 붙들고 있습니다. 유리창에 제 얼굴이 비칩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퉁퉁 부은 눈.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입니다. 문득 지금 이 순간 남편은 어디에 있을까 상상해 봅니다. 아마도 제주도의 호화로운 리조트 테라스에 앉아 있겠죠. 붉은 와인을 잔에 채우며 옆에 앉은 이소영 실장과 건배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소장님, 드디어 우리가 해냈네요. 건배할까요? 그럼 냄새나는 늙은이들은 다 잊고 이제 우리의 미래만 생각하자고. 환청처럼 그들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합니다. 여기는 소독약 냄새와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는데 그곳은 장미 향기와 달콤한 샴페인 향이 넘쳐나겠죠. 저는 차가운 복도 의자에 무릎을 모으고 앉습니다. 뼛속까지 시려오는 한기 속에서 저는 맹세합니다. 오늘 이 외로움과 비참함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요. 아버지가 저렇게 사투를 벌이고 계신데 저는 겨우 울음을 삼키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때 중환자실 안쪽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의료진들이 아버지의 침대 쪽으로 뛰어갑니다. 규칙적이던 심전도 모니터 소리가 불규칙하게 찢어지더니 이내 날카로운 경고음으로 바뀌어 복도를 가득 채웁니다. B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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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안 돼, 아버지. 아직 안 돼요. 저놈들한테 복수하는 건 보여드리고 가셔야죠.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저는 유리창에 매달려 소리 없는 비명을 지릅니다. 하지만 야속한 기계음은 멈출 줄을 모릅니다. B-하는 날카로운 기계음이 멈추지 않고 이어집니다. 그 소리가 아버지의 심장이 멈췄음을 알리는 마지막 신호라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제 손 안에서 빠르게 식어갔습니다. 그 거칠고 투박했던 손바닥의 온기가 사라지는 순간 제 세상의 한 축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빈손은 적막했습니다. 조문객 하나 없는 썰렁한 장례식장에는 향 연기만이 매캐하게 피어올랐습니다.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보이지 않았죠. 덩그러니 놓인 아버지의 영정 사진만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웃고 계셨지만 저는 울 수조차 없었습니다. 눈물 대신 마른 모래 같은 서러움이 목구멍을 꽉 막고 있었으니까요. 발인 날 아침이 되어서야 장례식장 입구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검은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남편 민태석 씨가 들어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 대신 묘한 흥분과 활기가 돌고 있네요. 3일 내내 코빼기도 비치지 않더니 이제야 나타나서는 제 어깨를 툭툭 칩니다. 여보, 고생했어. 오는 길에 차가 좀 막혀서 늦었네. 아, 그래도 당신한테 기쁜 소식 하나 있어. 제주도 미팅 대박 났어. 투자자가 우리 사무실 확장에 긍정적이래. 이제 그 건물주 늙은이만 구워 삶으면 게임 끝이야. 상복을 입은 아내 앞에서, 장인의 영정 앞에서 할 소리인가요? 그는 향을 피우는 척하며 제 귀에 대고 사업 이야기를 속삭입니다. 역겨움이 치밀어 올라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으로 간신히 이성을 붙잡습니다. 남편이 영정 앞에 절을 하는 척하다가 제게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근데 장인어른 유산 정리는 어떻게 돼? 그 고물상 땅이라도 좀 나오면 빚 갚는데 보태야지. 설마 빚만 남긴 건 아니겠지? 아, 왜 또 그렇게 쳐다봐?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 장례 비용도 내가 댔는데 뭐라도 건지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냐. 장례 절차가 모두 끝나고 유골함을 안치하고 돌아온 집. 거실에는 낯익은 중년 남성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오랜 지인이자 법무사였던 김 선생님입니다. 그는 말없이 낡은 가죽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내 딸 정인이에게라고 적힌 아버지의 비뚤배뚤한 글씨가 보입니다. 정인아, 자네 아버지가 10년 전부터 내게 맡겨둔 걸세. 사위한테는 비밀로 하고 자신이 떠나면 그때 자네에게 전해달라고 하셨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엽니다. 누런 서류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등기권리증이었습니다. 주소를 읽어 내려가던 제 눈이 커집니다.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익숙한 주소입니다. 바로 남편의 사무실이 있는 그 붉은 벽돌 건물의 주소였습니다. 아버지가 이 건물을요? 그래. 10년 전이었지. 자네 남편이 사업 시작할 때 사무실 구할 돈이 부족해서 쩔쩔맨다는 소리를 듣고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을 털어 그 건물을 사셨어. 그리고는 관리인을 시켜서 시세보다 훨씬 싸게 세를 놓으셨지. 사위 기죽지 말라고, 그리고 내 딸 무시하지 말라고.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습니다. 남편은 항상 입버릇처럼 말했었죠. 건물주가 마음씨 좋은 호구라 월세를 10년째 안 올린다고요. 그 호구가 바로 그가 냄새난다고 멸시하던 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뒤에서 묵묵히 사위의 월세를 깎아주며 딸이 구박받지 않기만을 바랐던 겁니다. 김 선생님이 서류 봉투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냅니다. 아버지의 손편지입니다. 정인아, 이것도 읽어보게. 자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일세. 편지를 펼칩니다. 떨리는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글자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정인아, 아빠가 이 편지를 쓸 때쯤이면 아마 너는 많이 울었을 게다. 미안하다. 아빠가 힘이 없어서
내가 시집에서 무시당하는 걸 막아주지 못했구나. 냄새난다는 소리 들으면서도 아무 말도 못했다. 하지만 아빠는 내가 쫓겨나지 않게 최소한 그 집에서 살 곳은 있게 해주고 싶었어. 이 건물은 내 것이다. 절대 빼앗기지 마라. 아빠가 평생 곰을 주어서 모은 돈으로 산 건물이야. 내가 언젠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 마이너스. 아빠가 편지를 읽는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남편은 그 건물을 헐값에 매입해 부수고 그 자리에 자신의 이름을 건 빌딩을 올리겠다는 야망을 품고 있었던 거군요. 서류 위로 뜨거운 눈물이 번져 글씨를 얼룩지게 만듭니다. 아버지, 바보 같은 우리 아버지. 이렇게 다 퍼주고도 결국 쇠냄새 난다는 소리나 들으며 가셨네요. 그때 현관문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남편이 들어옵니다. 그는 거실에 앉아 있는 저와 김 선생님을 보고는 흠칫 놀라지만 이내 뻔뻔한 표정으로 다가옵니다. 손님 오셨어? 여보, 근데 장인어른 유산 정리는 어떻게 됐어? 그 고물상 땅이라도 팔면 대출금 좀 메울 수 있나? 냄새나는 고물들 치우는 비용이 더 드는 거 아니야? 남편이 넥타이를 풀어 헤치며 낄낄거립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집니다. 슬픔이 거친 자리에 시리도록 차가운 분노가 들어찹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탁자 위에 놓인 등기권리증을 제 손으로 덮어가립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지금 이 패를 보여주는 건 너무 자비로우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을 똑바로 응시합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던 서늘한 눈빛으로요. 여보,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그 붉은 벽돌 건물주. 곧 만나게 해줄게. 기대해도 좋아. 정말? 당신이 그 노인네 연락처를 알아? 남편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립니다. 저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웁니다. 그래요, 민태석 씨. 당신이 그렇게 무시하던 그 냄새나는 인생이 이제 당신의 목줄을 쥐게 될 겁니다. 저는 김 선생님에게 눈짓을 보내며 조용히 속삭입니다. 선생님, 상속 절차 가장 빠르게 진행해 주세요. 하루라도 빨리 제 명의로 돌려야겠어요. 적과의 동침. 요즘 제 삶을 이보다 더 잘 설명하는 단어가 있을까요? 아버지의 49제가 지나고 저는 태연하게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여전히 주눅든 아내인 줄 알고 시어머니는 제가 갈 곳 없는 천덕꾸러기인 줄 압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제가 매일 밤 안방 금고 속에 잠든 등기권리증을 어루만지며 서늘한 칼날을 갈고 있다는 사실을요. 오늘은 남편의 사무실에 점심 도시락을 싸들고 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입구에서부터 주눅이 들어 발소리도 죽였겠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이 붉은 벽돌 계단도 칠이 벗겨진 철제 난간도 모두 제 것이니까요. 주인으로서 내 건물을 시찰하는 기분이 꽤나 짜릿하더군요. 2층 복도 끝 남편의 사무실 문이 살짝 열려 있습니다. 노크하려던 손을 멈춘 건 안에서 들려오는 두 사람의 적나라한 웃음소리 때문입니다. 소장님, 진짜 이 건물 밀어버릴 거예요? 아깝지 않아요? 나름 성수동 랜드마크인데. 에이, 랜드마크는 무슨. 겉만 번지르르 하지. 안은 다 썩었어. 배관에선 녹물 나오지. 단열도 안 되지. 이딴 흉물은 싹 밀어버리고 10층짜리 유리 빌딩을 올려야 해. 그래야 우리 공간의 격이 살지. 안 그래? 이소영 실장의 교태 섞인 목소리에 남편이 맞장구를 칩니다. 흉물이라니요. 아버지가 사위 기죽지 말라고 10년 동안 페인트 칠 한 번 미루지 않고 가꿔온 건물입니다. 그나저나 그 건물주 늙은이
정말 안 나타나네요. 이제 슬슬 법적으로 압박 넣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어차피 늙어서 정신도 없을 텐데 변호사 통해서 겁만 주면 헐값에 팔 거야. 그 나이 먹은 사람들이 법 얘기만 나와도 쫄잖아. 하여간 냄새나는 고물상이나 하던 인간이 무슨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도시락 가방을 쥔 손에 힘을 줍니다. 보온병 뚜껑이 찌그러질 듯 비명을 지르지만 제 입 밖으론 어떤 소리도 새어나가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발길을 돌려 계단을 내려옵니다. 쓰레기통에 처박힐 저들의 계획을 굳이 지금 방해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니 시어머니 현미자 여사가 거실 소파에 앉아 찻잔을 달그락거리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오자마자 그녀는 코를 찡긋거리며 손 부채질을 해댑니다. 마치 제 몸에서 악취라도 나는 것처럼요. 왔니? 쯧쯧. 넌 어딜 갔다 오면 꼭 그렇게 밖에서 묻혀온 냄새를 풍기더라. 이제 친정아버지도 안 계신데 처신 똑바로 해야지. 어디 가서 근본 없는 집안 딸이라는 소리 안 듣게 내가 특별히 교육 좀 시켜야겠다. 네, 어머니. 명심하겠습니다. 그래. 내 남편이 이번에 큰 건수 하나 물었다면서? 건물주랑. 단판 짓고 나면 우리 집안도 이제 상류층 대열에 끼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격 떨어지게 굴지 말고 품위 좀 지켜라. 알겠니? 품위라. 남의 건물 헐값에 뺏을 궁리나 하는 게 저들이 말하는 품위인가 봅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으며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듣습니다. 미자야, 요새 태석이가 큰일 한다며? 성수동에 빌딩 올린다고? 에이, 그게 다 뭐야? 우리 며느리 덕분에 고생이지. 고물상 딸을 데려왔으니 시댁에서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아니겠어? 그래도 우리 태석이가 불쌍해서 그냥 두는 거지. 요새도 며느리 친정아버지 병원비 대주느라 우리 애가 고생했어. 아이고, 그래도 효자사위네. 요즘 같은 세상에 장인 병원비까지 대주는 사위가 어디 있어. 그러게. 근데 결국 돌아가셨잖아. 그것도 빈손으로. 유산이라도 좀 남기면 보람이라도 있지. 냄새나는 고물만 잔뜩 남기고 가서 처리하느라 얼마나 골치 아팠는지 몰라. 친구들의 맞장구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웁니다. 저는 부엌에서 과일 깎는 손을 멈춥니다. 칼날에 햇살이 반짝입니다. 손잡이를 쥔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줍니다. 저는 고개를 조아리며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화장대 옆 쓰레기통 위로 삐죽이 튀어나온 낡은 안테나. 아버지의 유품인 소형 라디오입니다. 아버지가 고물상 한 구석에서 고쳐 쓰시던 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은 그 라디오를 제가 챙겨왔었는데 남편이 기어이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나 봅니다. 아, 진짜. 집안 구석구석 궁상맞은 물건들 좀 치우라니까. 재수없게 죽은 사람 물건을 왜 안방에 둬? 보기만 해도 우울해 죽겠어.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오며 수건으로 머리를 털어댑니다. 그는 쓰레기통에 박힌 라디오를 발로 툭 찹니다. 덜그럭 플라스틱 부딪히는 소리가 제 심장을 긁어댑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다가가 쓰레기통에서 라디오를 꺼냅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깨진 모서리를 손바닥으로 감쌉니다.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갖다 버려. 버릴 거예요. 하지만 이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당신은 신경 꺼요. 제 목소리가 너무 낮고 차분해서였을까요? 남편이 멈칫하며 저를 쳐다봅니다. 저는 그 시선을 무시하고 라디오 전원 버튼을 돌립니다. 지지직, 거친 잡음 사이로 희미하게 옛날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아직 고장나지 않았습니다. 낡고 볼품없어 보여도
제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치 저처럼요. 저는 라디오를 가슴에 품고 베란다로 나갑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오늘은 유난히 서늘하게 느껴집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이소영. 그들은 지금 가면을 쓰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주인공인 줄 알고 신나게 돌아가고 있죠. 하지만 음악을 끄는 건 접니다. 저는 라디오 볼륨을 아주 조금 높입니다. 지지직거리는 소음이 저들의 웃음소리를 덮어버릴 만큼 커질 때까지 아주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됩니다. 이제 곧 가면이 벗겨질 시간이니까요. 폭풍전야라는 말이 있죠. 지금 저희 집 거실에 흐르는 공기가 딱 그렇습니다. 남편 민태석 소장은 요즘 들어 부쩍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습니다. 회사 자금 사정이 꽤 심각한 모양입니다. 겉으로는 성수동 핫플레이스에 잘 나가는 건축가 행세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빚 돌려막기로 간신히 버티고 있다는 걸 제가 모를 리 없으니까요. 남편은 퇴근 후에도 거실을 서성이며 어딘가로 쉴 새 없이 전화를 걸어댑니다. 부동산 중개인에게 닥달하는 소리가 안방 문을 뚫고 들어옵니다. 아니, 김 사장. 그 건물주 노인네 아직도 연락이 안 돼? 내가 시세보다 더 쳐준다니까 그러네. 당장 만나게 해달라니까. 그가 그토록 애타게 찾는 노인네의 딸이 바로 등 뒤에서 빨래를 개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상상조차 못하겠죠. 남편은 붉은 벽돌 건물을 매입해서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아 급한 불을 끌 셈인 겁니다. 참으로 얄팍하고 뻔뻔한 계산입니다. 제 아버지가 피땀 흘려 지킨 건물을 아버지를 무시하던 그 입으로 꼴꺽 삼키려 하다니요. 그때 식탁 위에 올려둔 제 핸드폰이 진동합니다. 모르는 번호입니다. 불길한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더군요.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오는 건 교양 있는 척 꾸며낸 이소영 실장의 목소리입니다. 사모님, 저 이소영이에요. 놀라셨죠?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우리 솔직해져요. 소장님, 지금 사모님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세요. 댁에 들어가기 싫어서 매일 야근하시는 거 아시죠?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집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내연녀가 본처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 걱정을 늘어놓다니요. 그녀는 한술 더 떠 비수를 꽂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 생활 붙잡고 있는 거, 그거 집착이에요. 소장님 사업도 사모님 기운 때문에 막힌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서로를 위해 놓아주세요. 위자료는 섭섭지 않게 챙겨드릴 테니까. 아, 그리고요. 소장님이 그러시던데 장인어른 유산도 별거 없다면서요? 그럼 더더욱 사모님이 혼자 사시기 힘드실 텐데 제가 좋은 원룸이라도 알아봐 드릴까요? 전화기 너머로 그녀의 당당한 숨소리가 들립니다. 제 기운 때문에 사업이 막힌다고요? 아니요, 틀렸습니다. 제 아버지가 그동안 봐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그 사업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대답 대신 조용히 종료 버튼을 누릅니다. 더 이상 들을 가치도 대꾸할 이유도 없습니다. 대신 마지막 망설임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변호사님이 준비해준 서류 봉투를 꺼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우체국 창구 앞에 섰습니다. 내용 증명. 살면서 이 단어를 제 손으로 적게 될 줄은 몰랐네요. 수신인 민태석, 발신인 법무법인 정인. 아직 제 이름은 숨겼습니다. 봉투가 직원의 손을 떠나 툭 하고 접수대로 넘어갑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습니다. 화살은 시위를 떠났습니다. 며칠 뒤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늦잠을 자고 일어난 남편이 부스스한 얼굴로 거실로 나옵니다. 마침 초인종이 울리고 우체부 아저씨가 등기 우편물을 건네줍니다. 남편은 귀찮다는 듯 하품을 하며 봉투를 찢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꺼내 읽어내려가던 남편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이내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해갑니다. 뭐, 임대차 계약 해지? 퇴거 통보? 이게 무슨 개소리야? 남편이 종이를 구겨 바닥에 패대기 칩니다. 거실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고함을 지르네요. 3개월? 나더러 3개월 안에 나가라고? 원상 복구까지 해놓고? 이 미친 노인네가 진짜 돌았나? 야, 김 사장. 전화 받아. 그 건물주 당장 나오라고 해. 남편은 헐떡이며 씩씩거립니다.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평생 을이라고는 모르고 살았던 사람, 언제나 갑의 위치에서 큰 소리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쫓겨날 처지가 되었으니 그 충격이 오죽하겠습니까?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10년 동안 월세 꼬박꼬박 냈는데. 아니, 애초에 재계약 거부할 권리가 있어? 변호사한테 물어봐야겠어. 이딴 식으로 쫓아낼 순 없어. 그는 발로 소파를 걷어차며 분풀이를 해댑니다. 20년을 살면서 제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저 비굴하고 간절한 모습. 주머니 속에서 다시 진동이 울립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입니다. 애미야, 너 어디니? 내일 내 친구들 오기로 했는데. 갈비찜 양념은 재워놓고 나간 거니? 그리고 태석이한테 전화 좀 바꿔봐. 무슨 건물에서 쫓겨난다고 난리래? 어머니, 지금 여보가 좀 바쁘니까 제가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이것이 시어머니 전화인데 바쁘긴 뭐가 바빠? 내가 뭘 안다고 나서. 얼른 태석이 받고. 저는 전화기를 꽉 움켜쥡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단전에서부터 끓어오릅니다. 주머니 속에서 물을 꺼내 컵에 따릅니다. 컵에 맺힌 물방울이 제 손을 타고 흐릅니다. 차갑네요. 남편에게 물잔을 건네며 저는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왜요? 건물주가 나가래요? 그래. 3개월 안에 방 빼라잖아. 재계약은 없다고. 아오, 이 늙은이가 노망이 났나? 여보, 당신 혹시 장인어른 살아계실 때 그 건물주 얘기 들은 거 없어? 뭐 아는 거 없냐고. 남편이 제 어깨를 잡고 흔듭니다. 그 눈빛이 애처로울 정도로 절박합니다. 저를 무시하고 아버지를 모욕하고 내연녀와 딴살림을 차릴 꿈에 부풀어 있던 그 당당함은 어디로 갔나요? 제 눈앞에는 그저 벼랑 끝에 몰린 한 마리 짐승만 있을 뿐입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천천히 떼어내며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짓습니다. 글쎄요. 아버지가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 건물주분. 아주 깐깐하고 한번 마음먹으면 절대 안 바꾸는 분이라고요. 그리고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아버지 말씀이 그분은 배은망덕한 사람을 제일 싫어한다고 하셨어요. 뭐? 아? 진짜 미치겠네. 배은망덕? 내가 월세를 꼬박꼬박 냈는데 뭐가 배은망덕해. 남편은 머리를 감싸쥐고 주저앉습니다.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게 보입니다. 3개월. 그에게 남은 시간은 고작 3개월입니다. 하지만 그는 모릅니다. 그 시한부를 선고한 판사가 바로 눈앞에 서 있다는 것을요.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죠. 제 남편 민태석 소장이 딱 그 꼴입니다. 그는 요즘 입만 열면 최 회장님을 찾습니다. 그 깐깐하다는 건물주, 내용 증명 한 장으로 자신의 숨통을 조여오는 그 대단한 최 회장을 만나 단판을 짓겠다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일이죠. 20년을 함께 산 아내의 성이 최 씨라는 사실은 까맣게 잊은 걸까요? 아니면 감히 그 고물상 딸이 회장님일 리는 없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걸까요?
남편이 최 회장님 비서실과 겨우 약속을 잡았다며 들떠서 집을 나간 사이 저는 안방 드레스룸 깊숙한 곳에 숨겨진 남편의 개인 금고 앞에 섰습니다. 비밀번호는 뻔하더군요. 925. 이소영 실장의 생일입니다. 제 생일은 기억조차 못하면서 내연녀의 생일로 금고를 잠가두다니 헛웃음이 나옵니다. 다이얼이 부드럽게 돌아가고 육중한 철제 문이 덜컥 소리를 내며 열립니다. 금고 안에는 판도라의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회계장부 이중사본, 차명 계좌 통장,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인 법인카드 사용 내역서까지. 붉은색 펜으로 줄이 그어진 내역서에는 제주 골프 리조트, 샤넬 부티크, 특급 호텔 스위트룸 결제 내역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회사가 어렵다며 직원들 월급은 동결해 놓고 뒤로는 이렇게 흥청망청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사진을 찍습니다. 찰칵 찰칵 셔터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처형식의 총성처럼 울려 퍼집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회식이라도 하고 온 듯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소파에 몸을 던지더군요. 여보, 내 와이셔츠 다림질 좀 신경 써서 해놔. 내일 드디어 그 최 회장님 만나는 날이야.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내가 내일 무릎이라도 꿇어서 기필코 재계약 도장 받아올 테니까 당신은 집에서 기도나 해. 기도라. 그래요. 당신이 꼭 그분을 만나서 지은 죄를 다 털어놓을 수 있게 기도할게요. 뭐? 지은 죄? 아, 진짜 재수없는 소리만 골라서 하네. 털어놓긴 뭘 털어놔. 사업하다 보면 융통성 있게 처리하는 것도 능력이야. 당신 같은 맹물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세계지. 남편은 혀를 차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저는 거실에 홀로 남아 남편이 내일 입고 갈 짙은 네이비색 슈트를 다림질합니다. 뜨거운 스팀이 치익 소리를 내며 피어오릅니다. 주름 하나 없이 빳빳하게 아주 날카롭게 나를 세웁니다. 내일 이 옷을 입고 제 앞에 설 남편의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 결전의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남편은 아침 일찍부터 부산을 떨며 향수까지 뿌리고 나갔습니다. 약속 장소는 바로 이 건물, 붉은 벽돌집 1층에 비어있는 상가 공간입니다. 남편은 그곳이 건물주가 임시로 쓰는 접견실이라고 알고 있겠죠. 남편이 나간 뒤 저도 준비를 시작합니다. 늘 입던 늘어난 티셔츠와 무릎 나온 바지를 벗어 던집니다. 대신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검은색 정장 바지와 실크 블라우스, 그리고 재킷을 꺼내 입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 평소에는 바르지 않던 붉은색 립스틱을 입술에 채워 바릅니다. 거울 속에 비친 여자는 더 이상 주눅든 고물상 딸 최정인이 아닙니다. 500억대 자산가이자 이 건물의 당당한 주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랍 깊은 곳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냅니다. 아버지의 도장입니다. 붉은 주사로 새겨진 건물주 최종만. 그 옆에 제 도장도 함께 넣습니다. 이 두 개의 도장이 오늘 남편의 세상을 뒤집을 겁니다. 또각, 또각. 구두 굽소리가 텅 빈 1층 공간을 울립니다. 이곳은 아직 인테리어가 되지 않아 시멘트 바닥과 붉은 벽돌 기둥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거친 질감이 오히려 세련된 갤러리처럼 느껴지네요. 저는 창가 쪽 햇살이 가장 잘 드는 곳에 놓인 앤틱 의자에 등을 돌리고 앉습니다. 약속 시간인 오후 2시 정확히 5분 전 밖에서 급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옵니다. 유리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남편 특유의 헛기침 소리가 들립니다. 그는 긴장했는지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며 들어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공간건축사무소 대표 민태석입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한껏 비굴하게 떨립니다. 그는 제가 앉아있는 의자의 등받이를 향해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합니다. 제가 진작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면목이 없습니다. 건물 관리에 소홀했던 점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앞으로는 정말 제 집처럼 아끼고, 아니, 부모님 모시듯이 이 건물을. 그는 바닥에 납작 엎드릴 기세로 말을 이어갑니다. 20년을 살면서 제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저 비굴하고 간절한 모습.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의자를 돌립니다. 의자 바퀴가 바닥을 긁으며 끼익 하는 날카로운 소리를 냅니다. 제 집처럼 아끼다니요. 이미 제 집인데요. 제 목소리에 남편의 고개가 번쩍 들립니다. 역광을 받아 그늘진 제 얼굴을 확인한 남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립니다. 입이 떡 벌어진 채 그는 뒷걸음질을 칩니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미쳤어? 여기 최 회장님 오실 자리야. 당장 안 나가? 망신당하기 전에. 민 소장님,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에게 다가갑니다. 햇살이 제 얼굴을 비추자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갑니다. 저는 품에서 등기권리증과 함께 아버지의 도장과 제 도장이 든 나무 상자를 꺼내 그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이태리제 테이블 위에 탁 하고 내려놓습니다. 앉으세요. 민태석 씨. 저는 나무 상자를 열어 2개의 도장을 나란히 세웁니다. 붉은 주사에 새겨진 최종만과 최정인이라는 이름이 햇살을 받아 선명하게 빛납니다. 이 건물의 원소유주는 제 아버지 최종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속인은 외동딸인 저 최정인이고요. 당신이 10년 동안 냄새나는 늙은이라고 부르던 그 건물주가 바로 제 아버지셨어요. 남편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습니다. 붉은 벽돌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이제야 똑똑히 알게 된 것이죠. 사람이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숨쉬는 법조차 잊어버리나 봅니다. 제 남편 민태석 씨는 테이블 위에 놓인 등기권리증을 집어들지도 못한 채 입만 뻐끔거리고 있습니다. 마치 물 밖으로 나온 붕어처럼요. 그토록 무시하던 장인이 냄새난다며 멸시하던 아내가 자신의 생사여 탈권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뇌가 거부하고 있는 거겠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겨우 서류를 집어듭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립니다. 소유자 최정인. 그 5글자를 확인한 남편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갑니다. 이게 말이 돼? 장인어른이? 그 고물상이? 아니, 그럼 10년 동안 나를 속인 거야? 날 기만했어? 기만이라뇨. 아버지는 배려하신 거예요. 사위 자존심 지켜주려고요. 당신이 내는 그 헐값 월세로 아버지는 당신이 벌인 병원비를 메꾸셨어요. 그것도 모자라 마지막 6개월은 한 푼도 못 받으셨죠. 당신이 이소영 실장이랑 제주도 가느라 횡령한 그 돈이 우리 아버지 병원비였어요.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머리를 감싸줍니다. 배신감이라고 느끼는 걸까요? 참 뻔뻔하기도 하죠. 저는 테이블 위에 또 다른 서류들을 펼쳐놓습니다. 제주도 리조트 CCTV 사진, 이소영 실장과의 다정한 골프 라운딩 사진, 그리고 회사 자금 횡령 내역이 담긴 장부 사본들입니다. 남편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흔들립니다. 그때 유리문이 벌컥 열리며 요란한 구두 소리가 정적을 깹니다. 시어머니 현미자 여사와 이소영 실장입니다. 두 사람은 제가 여기 있는 걸 보고는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칩니다. 이 실장은 한껏 꾸민 모습으로 남편 옆에 착 달라붙네요. 아니, 사모님이 여기 웬일이세요? 회장님 오실 시간 다 됐는데 눈치 없이 끼어드시면 곤란하죠. 소장님, 얼른 내보내세요. 중요한 상담 망치시게요. 예, 너는 집에서 살림이나 할 것이지 여기가 어디라고 나대니? 당장 나가라. 우리 태석이 계약 망칠 일 있어? 고물상 딸 주제에 분수도 모르고 어머니가 지팡이로 바닥을 쿵쿵 찍어대며 소리를 지릅니다. 남편은 사색이 되어 두 사람을 말리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는 모양입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둘러봅니다. 평생 저를 가스라이팅 해온 시어머니, 제 가정을 파탄낸 내연녀, 그리고 배신자 남편. 한때는 저들을 두려워했었죠. 하지만 지금 보니 그저 욕심에 눈이 먼 초라한 인간들일 뿐입니다. 저는 아주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엽니다. 이 실장님, 그리고 어머니. 상황 파악이 안 되시나 본데 그 회장님이 바로 접니다. 뭐, 얘가 지금 뭐라는 거니? 더위를 먹었나? 고물상 딸이 무슨 회장이야. 태서가, 내 마누라 정신 좀 차리게 해. 어머니가 삿대질을 하려는데 남편이 힘없이 어머니의 팔을 잡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맞아요. 정인이가 이 건물 주인이에요. 장인어른이 10년 전에 이 건물을 사셨대요. 순간 공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흐릅니다. 이소영 실장의 입꼬리가 파르르 떨리더니 눈동자가 빠르게 제 옷차림과 테이블 위에 등기권리증을 스캔합니다. 상황 판단이 빠른 그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뒷걸음질을 칩니다. 그리고 이소영 씨, 남의 남편이랑 제주도 가서 법인카드로 명품 백 긁으셨더군요. 그거 횡령인 거 아시죠? 제가 지금 경찰서에 증거 제출하러 가는 길이거든요. 아, 참고로 그 샤넬 백 사신 날, 우리 아버지가 병원비 못 내서 퇴원 위기에 몰린 날이었어요. 사모님, 그게 아니라요. 오해세요. 그건 회사 접대비로. 접대비요? 호텔 스위트룸 3박이 접대비예요? 증거는 다 있으니까 법정에서 변명하세요. 방금 전까지 저를 비웃던 그녀가 꼬리를 내리고 애원합니다. 어머니는 충격으로 다리가 풀렸는지 바닥에 주저앉아 버리네요. 아이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정인아, 내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니? 우리가 가족인데.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가족이요? 냄새난다며 베란다에 아버지 꿀단지 처박아 둘 때 어머니는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셨나요? 아버지가 위독하실 때 온천 가셨죠? 친구들한테 고물상 딸 데려와서 고생한다고 하셨죠? 그때 이미 우리는 남이 된 거예요.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이혼 소장과 재산분할 청구서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이 건물 말고도 아버지가 물려주신 부동산이 몇 개 더 있어요. 총 평가액 500억 정도 되더군요. 어머니 말씀대로라면 고물상이 이렇게 재산을 모을 수 있었던 건 평생 악착같이 살았기 때문이겠죠. 냄새나게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500억이라는 숫자에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민태석 씨, 계약 갱신은 없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비우세요. 원상 복구 안 해놓으면 보증금에서 제할 겁니다. 그리고 횡령한 돈 3억 다음 주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민형사 소송 들어갑니다. 이혼 소장은 변호사 통해서 보냈으니 확인하시고요. 여보, 정인아,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갈 데가 없어서. 그래, 이소영이랑은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야.
남편이 제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손을 뻗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 손을 피합니다. 더 이상 그에 닿는 손길조차 소름 끼치니까요. 이소영 실장이 울먹이며 끼어듭니다. 사모님, 제발이요. 저도 살아야죠. 고소만은. 제가 사과할게요. 무릎 꿇을게요. 사과요? 제주도 가는 비행기 안에서 우리 아버지를 냄새나는 늙은이라고 부를 때는 언제고, 사과는 법정에서 하세요. 저는 가방을 고쳐 메고 그들을 마지막으로 둘러봅니다. 참, 한 가지 더. 어머니, 이 건물 1층은 제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겁니다. 이름은 아빠의 고물상. 빈티지 카페 겸 갤러리예요. 냄새나는 고물들로 가득 채울 거예요. 그러니 근처에도 오지 마세요. 어머니가 그렇게 싫어하시는 그 쇠 냄새가 진동할 테니까요. 내 건물에서 나가주세요. 당신들 냄새가 배는 게 싫어서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1층 로비를 걸어 나옵니다. 뒤에서 남편의 절규와 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들려오지만 제 귀에는 그저 멀어지는 소음일 뿐입니다. 또각, 또각.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제 구두 소리가 오늘따라 경쾌하게 들립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늦봄의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감쌉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항상 맡았던 성수동의 공기인데 오늘따라 유난히 상쾌하고 달콤합니다. 20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기분입니다. 아버지, 보고 계시죠? 저 이제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아요. 아버지 딸 최정인이 해냈어요. 저는 핸드백을 고쳐 메고 법원 쪽을 향해 당당하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제 그림자가 길고 곱게 뻗어나갑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건 참 신기하죠. 그토록 뜨겁게 달아오르던 성수동의 아스팔트 열기가 식고 어느덧 붉은 벽돌 위로 선선한 가을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3개월 전 이곳을 가득 채웠던 고성과 통곡 소리는 이제 흔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비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더 단단한 땅이 굳어지듯 제 일상도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 사람 민태석 씨 소식은 변호사를 통해 건너 들었습니다. 쫓겨나듯 나간 뒤 경기도 외곽의 허름한 컨테이너에 새 사무실을 차렸다고 하더군요. 화려한 강남 빌딩을 꿈꾸던 그에게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가건물은 지옥이나 다름없겠죠.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던 이소영 실장은 그가 빈털터리가 되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다고 합니다. 횡령 혐의로 벌금형을 받고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했다더군요. 요양병원에 계신 시어머니는 여전히 간병인들에게 내가 왕년의 교장 사모님이었다며 호통을 치신다는데 이제 그 목소리를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남편이 요양병원비조차 못 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전환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500억 며느리를 내쫓은 대가치고는 참혹하죠. 그들의 불행이 제게 고소함을 주냐고요? 아니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습니다. 그저 계절이 바뀌면 떨어지는 낙엽처럼 제 인생에서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간 존재들일 뿐이니까요. 딸랑 맑은 풍경 소리가 1층 공간을 울립니다. 제가 새로 오픈한 공간, 빈티지 북카페 겸 갤러리 아빠의 고물상에 첫 손님이 들어옵니다. 이름이 참 촌스럽죠? 인테리어 업자는 빈티지. 라운지 같은 세련된 이름을 권했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정체성을 굳이 숨기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어서 오세요. 편하신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입구에 들어선 손님이 가게를 둘러보며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노출된 콘크리트 천장과 붉은 벽돌 기둥, 그리고
그 사이사이를 채운 낡은 물건들 때문일 겁니다. 아버지가 고물상 한 구석에 모아두셨던 찌그러진 주전자, 태엽 감는 시계, 그리고 남편이 쓰레기통에 버렸던 그 낡은 라디오가 이제는 이 공간의 주인공이 되어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사장님, 여기 분위기가 너무 따뜻해요. 특히 저 라디오, 소리가 정말 좋네요. 혹시 파시는 건가요? 손님이 가리킨 곳에는 지직거리는 잡음 섞인, 그러나 따뜻한 옛 노래를 흘려보내는 라디오가 놓여 있습니다. 저는 행주로 커피 머신을 닦으며 빙긋 웃습니다. 죄송해요. 그건 파는 게 아니에요. 제 보물 1호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고물상이 남겨주신 유산이라서요. 아, 그렇군요. 낡았지만 귀해 보여요. 그런 의미가 있었네요. 커피 한 잔 주세요. 커피를 내리는 동안 향긋한 원두 냄새가 공간을 채웁니다. 예전에는 이 건물에서 쇠비린내와 곰팡내만 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말에 세뇌되어 저조차도 아버지의 냄새를 부끄러워했었죠.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낡은 것은 추한 게 아니라 모진 시간을 견뎌낸 훈장이라는 것을요. 아버지의 땀 냄새가 배어있는 이 벽돌집이 저를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성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커피 잔을 내려놓고 창가 자리로 갑니다. 햇살이 잘 드는 서가 한가운데 제가 쓴 동화책이 꽂혀 있습니다. 붉은 벽돌집의 비밀. 남편 몰래 습작만 하던 제가 드디어 제 이름 석자를 걸고 세상에 내놓은 첫 책입니다. 책 표지에는 투박한 손을 가진 할아버지가 낡은 트럭을 타고 웃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벽면 한쪽에는 아버지의 흑백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고물상 앞에서 낡은 트럭 옆에서 환하게 웃고 계시는 아버지. 그 아래 작은 명패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공간을 가능하게 한 분 마이너스 고물상 최종만 1948-2024. 오늘도 몇몇 손님들이 사진 앞에서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갑니다. SNS에서 이곳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존경하는 아버지를 기리는 딸의 카페로 입소문이 났거든요. 문득 창밖을 보니 횡단보도 건너편에 낯익은 그림자가 보입니다. 검은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자가 우리 가게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네요. 구부정한 어깨와 낡은 점퍼 차림. 민태석 씨입니다. 그는 유리창 너머로 행복해 보이는 손님들과 카운터에 서 있는 저를 하염없이 바라봅니다. 들어오지는 못하고 그저 주위를 맴돌 뿐입니다. 저는 그와 눈이 마주쳤지만 피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나가서 아는 척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바라볼 뿐입니다. 그는 제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이내 고개를 숙인 채 인파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의 뒷모습이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마른 잎새처럼 위태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를 동정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몫인 인생을 살아갈 뿐이니까요. 사장님, 이 책 저자가 사장님이세요? 한 손님이 붉은 벽돌집의 비밀을 들고 다가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제가 쓴 책이에요. 와, 대박. 사인 좀 받아도 될까요? 우리 딸이 이 책 엄청 좋아해요. 가난해도 당당하게 사는 할아버지 이야기라고 학교에서 발표도 했대요.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아버지가 평생 부끄러워하셨던 그 고물상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책을 펼쳐 정성스럽게 사인을 합니다. 냄새나는 인생은 없습니다. 땀 흘린 인생이 있을 뿐이죠. 마이너스 최정인.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간판에 불을 끄고 셔터를 내립니다. 드르륵 셔터 내려가는 소리가 오늘 하루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이 붉은 벽돌집 앞에서 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서울의 밤하늘엔 별이 잘 보이지 않지만 제 눈에는 보입니다. 저기 어딘가에서 아버지가 낡은 트럭을 몰고 은하수를 건너고 계실 것만 같습니다. 아버지, 오늘 장사 꽤 잘 됐어요. 커피도 많이 팔았고 제 책도 2권이나 나갔어요. 보고 계시죠? 바람이 불어와 제 머리카락을 간지럽힙니다. 마치 아버지가 투박한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주머니 속 핸드폰이 진동합니다. 변호사님에게서 온 문자입니다. 이혼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재산분할 영원, 위자료 청구권 포기 조건으로 합의 완료. 축하드립니다. 저는 옷깃을 여미고 집으로 향합니다. 발걸음이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온전한 최정인으로서 걷는 길. 뒤를 돌아보니 붉은 벽돌 건물이 조명을 받아 따뜻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1층 유리창에는 아빠의 고물상이라는 간판이 은은하게 불을 밝히고 있고 그 앞 화단에는 제가 심은 코스모스가 가을바람에 하늘거립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고물들처럼 저도 이제 낡고 투박하지만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당당하게. 냄새난다고 손가락질하던 그들은 모두 사라졌지만 아버지가 심어준 이 붉은 벽돌집은 여전히 굳건합니다. 성수동의 붉은 벽돌집은 오늘도 묵묵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낡고 투박하지만 그 어떤 새 건물보다 단단하게 저를 지탱해주면서 말이죠. 저는 마지막으로 건물을 한 번 더 바라보고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발걸음을 옮깁니다. 제 진짜 인생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최정인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20년 동안 고물상, 딸, 냄새나는 집안이라는 말을 들으며 고개 숙이고 살았던 한 여자. 하지만 그녀는 결국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으로 당당하게 자신의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지금 정인 씨는 성수동 붉은 벽돌 건물 1층에서 아빠의 고물상이라는 이름의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아두셨던 고물들을 빈티지 인테리어로 재탄생시킨 그곳은 SNS에서 효녀 카페로 입소문이 나며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정인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냄새나는 인생은 없습니다. 땀 흘린 인생이 있을 뿐이죠. 이제야 아버지를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할 수 있게 됐어요. 시청자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무시하고 여러분의 뿌리를 부끄럽게 만들더라도 절대 고개 숙이지 마세요. 여러분이 걸어온 그 길이 바로 여러분의 자산입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